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참 뭐랄까 재밌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거래가 아예 없다고 막 그러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하반기에 엄청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그쵸. 진짜 좀 안개 속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최신 뉴스 기사들, 또 전문가 인터뷰 영상, 뭐 분석 리포트 이런 거 쭉 보면서요. 이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이게 어디로 갈지, 또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좀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지금 시장에서 제일 눈에 띄는 현상,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그 소위 거래 절벽 속 호가만 상승 이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집주인들이 부르는 가격, 그 호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실제 계약은 확 줄었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6월 말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그 전주보다 뭐 60% 넘게 확 줄었고, 특히 강남 3구 이쪽은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현상이 지금 시작의 어떤 핵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가라는 건 아무래도 그 집주인들 기대 심리,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희망 가격이 많이 반영되잖아요. 그렇죠. 기대감이 크죠. 네. 반면에 이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구매자들이 실제로 자금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그 현실적인 능력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좀 크게 벌어진 상태예요. 말 그대로 기대와 현실이 팽팽하게 줄다리게 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힘겨루기죠. 줄다리기. 근데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되는데도 왜 오른다는 기대감은 이렇게 높은 걸까요? 어떤 설문 보니까 응답자 거의 절반이 하반기 상승을 예상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던데. 이유를 보니까 역시 뭐 강남 같은 핵심 지역은 계속 강세일 거다. 이런 믿음이 있고. 그렇죠. 핵심지 불패 신호 같은 거요. 네. 그리고 금리가 더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 또 고질적인 공급 부족 문제. 이런 걸 꼽더라고요. 네, 어떤 분석에서는 아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 때문에 이럴 바엔 그냥 사자 하는 이런 수요도 다시 좀 고개를 드는 것 같고요. 네, 전세 살기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그 시장을 이렇게 꾹 누르는 압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역시 강력한 대출 규제죠. DSR. 아시잖아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네, DSR. 이게 또 강화될 거라는 우려도 크고, 심지어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매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예요. 전세 대출까지요? 와. 네. 여기에 또 보유세 부담 늘어날 거라는 예상, 뭐 전반적인 경기 불확실성, 이런 것까지 다 더해지니까 구매자들이 선뜻 나서기가 좀 어려운 환경인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오를 거야 하는 기대감하고 근데 사기는 너무 어려워. 이 현실적인 제약이 그냥 정면으로 딱 부딪히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앞으로 어느 쪽 힘이 더 세질지 이게 하반기 시장 방향을 정하는 진짜 열쇠가 되겠군요. 그럼 이 방향을 예측하려면 역시 제일 중요한 변수가 정부 정책, 그리고 금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보유세랑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거다. 이 전망이 계속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좀 우세합니다. 다만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정부가 직접 세율을 막 올리기보다는 공시 가격을 현실화한다거나 공시가격 현실화. 네, 그거랑 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게 세금 계산할 때 실제 공시 가격에 곱하는 일종의 할인율 같은 건데 네네. 이 비율을 조정해서 실질적인 세부담을 늘리는 방식, 이걸 택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물론 이걸 두고 뭐 결국 세금 올리는 거 아니냐, 소위 조사모사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렇죠. 뭐 방법만 다르지 결과는 같다는. 네, 이런 세금 부담 증가는 아무래도 자녀에게 미리 집을 증여하려는 움직임을 더 부추길 수 있고요. 또 집 여러 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일부 좀 팔아야 하나 이런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늘어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위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보유세 변화가 내 자금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른 세금 문제, 바로 양도세 중과 유예인데요. 이게 내년 5월에 끝나잖아요. 연장될까요? 아니면 예정대로 다시 강화될까요? 이것도 의견이 좀 갈리던데요. 연장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아, 선거. 네, 그런 정치적인 일정도 고려 요인으로 언급이 되고요. 하지만 만약에 유예가 끝나고 예정대로 중과세가 다시 부활한다면 특히 지금 규제 지역 외에 다른 지역까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에요. 이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이유가 확 줄어들어요. 팔아봤자 세금으로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세금 때문에 못 파는 거군요. 그렇죠. 이러면 시장의 매물이 더 귀해지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자료에서 하반기 시장의 거의 최대 변수다 이렇게 꼽는 게 바로 전세대출 규제 카드라고요. 이게 진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시행된다면 파장이 클 거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많고요.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정말 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의 핵폭탄급이라고 할까요? 핵폭탄급이요? 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확 꺾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수요가 위축되고 기존 갭 투자자들은 매물을 내놓게 유도할 수 있죠.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 전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난이 터질 수도 있고요. 아, 역전세난? 네, 자금 압박을 못 이긴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던지거나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옵니다. 와, 무서운데요? 그야말로 시장을 확 얼어붙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안정시킬 수도 있는 정말 양나라검 같은 정책이라서요. 정부의 최종 결정을 정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공급 쪽도 좀 불안하죠.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나 민간 재개발 재건축 좀 활성화해서 공급 늘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큰데 정부는 LH 같은 공공주도 공급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은 또 초과이익 소재 같은 규제 때문에 사업 속도도 잘 안 나고요. 네, 공급 부족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참 어렵죠. 특히 일부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그 강남 3구나 용산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는 실거주 목적 아니면 거래 허가 받기가 아주 까다롭거든요. 이게 결국 전세 끼고 집 사는 투자, 즉 갭 투자를 사실상 막아버리면서 핵심 지역의 매물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더 매물이 없는 거군요. 네. 당장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만한 뾰족한 방법이 잘 안 보인다는 점,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치우는 거죠. 금리나 기대감도 있긴 한데 실제로 얼마나 내릴지는 여전히 좀 불확실하고 설령 내린다고 해도 다른 규제들이 워낙 세니까 그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힘을 얻고 있고요. 맞습니다. 규제의 영향이 워낙 커서요.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뜨거운 감자, 바로 전세 시장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전세난이 정말 심각하다면서요. 네, 심각합니다. 어떤 전문가 자료 보니까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전세 매물이 딱 한 건도 없는 경우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여러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우선 그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요.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피하려고 아예 집을 비워두는 경우가 늘었어요. 나중에 팔기 쉽게 하려고요. 아, 매도 때문에. 네, 또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예전보다 좀 까다로워졌고요.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걸 무시 못해요. 간주임대료라고 하죠. 간주임대료요? 네. 전세금에 대한 세금. 네, 전세보증금을 월세 소득처럼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이것 때문에 차라리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전세 공급 자체가 확 줄어든 겁니다. 결국은 전세 구하는 세입자들만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고통이 커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세 시장도 또 양극화된다면서요. 인기 지역은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가가 더 오르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곳은 그나마 매물이 좀 나오면서 가격이 내릴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공급 부족은 여전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일부 분석에서는 이런 수도권의 불안정한 상황이 오히려 지방시장에는 좀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제시하고 있어요. 아, 지방시장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 이분들을 위한 조언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 전문가 자료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조언은 이거였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그리고 자금 여력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사는 것이 좋다. 아, 실거주면 지금이라도 살아. 네,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 오를 거고 돈 가치는 떨어질 텐데 전월세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장기적으로는 내 집을 갖는 게 주거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죠. 특히 중요한 전략으로 언급되는 게 비과세 전략 활용입니다. 비과세요? 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또 거주하면 양도세를 안 내잖아요. 그렇죠.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핵심이다. 이런 조언이 많았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조언도 좀 인상 깊었어요. 보통 대출은 좀 무섭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빚의 실질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니까요. 맞아요. 현재 DSR 규제 한도 내에서 가능한 만큼 대출을 받는 게 현명한 재무 전략일 수 있다. 이 분석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자금 조달 방법을 보면 역시 세금 면에서는 부모님께 증여받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하고요. 증여가 베스트군요. 네. 그게 좀 어렵다면 가족 간에 돈을 빌리는 차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정말 반드시 법적 효력 있는 차용증을 쓰고 정해진 이자를 제때 주고받았다는 금융 기록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아, 증빙이 중요하군요. 네. 나중에 증여로 오해받아서 세금 폭탄 맞는 일 피하려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현금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요. 어떤 집을 살지 고를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살고 싶어 할 만한 곳, 예를 들어 이미 검증된 입지의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 아니면 역세권처럼 입지가 확실한 곳, 이런 곳을 우선 고려하는 게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이 유리하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아야 하는 집주인들은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전히 증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만약 팔기로 결정했다면 지금처럼 거래가 잘 안 될 때는 아무래도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또 한두 군데 부동산에만 내놓지 말고요. 여러 곳, 심지어 옆 동네 부동산까지 좀 적극적으로 매물을 알려야 거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려면 세입자한테 돌려줄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목돈이 있어야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월세나 반전세로 세팅된 집은 나중에 팔기가 훨씬 어렵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아, 팔기가 어렵군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얼마나 오래 가져갈 건지, 나중에 팔기는 쉬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집을 비워두고 매수자를 기다리는 전략도 쓰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행동,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두 가지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첫째는요, 원화, 즉 현금을 아무런 투자 없이 그냥 은행 계좌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현금 보유요?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의 구매력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대출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대출 안 받는 거. 네. 물론 무리한 빚은 당연히 위험하지만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레버리지조차 쓰지 않는 것은 결국 자산을 불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지적입니다. 기회비용 손실이 크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이 팽팽한 줄다리기,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시장의 상승 기대 심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용하는 금리, 공급, 전세 시장 같은 여러 변수들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 몇 달,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눈여겨보셔야 할 포인트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추가 정책을 내놓을지, 특히 논란이 큰 전세대출 규제나 보유세 조정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네,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의 높은 호가를 따라가는 흐름을 보일지, 이 세 가지를 주목하시면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다양한 분석과 전망들을 토대로 각자의 재정 상황, 또 목표, 위험 감수 수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구조적인 현실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단기적인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정부 규제라는 부담 때문에 망설여지는 건 사실이지만요. 어쩌면 아무런 실물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수해야 할 가장 큰 위험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